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숫자가 아니라 퍼센테이지거든요. 이 아파트조차 2배 이상 올랐다. 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본 결과 1급지는 조금 오버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2급지는 그냥 은행에 넣었는데 2.5%면 사실상 마이너스 2.5%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녹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면의 적을 이거를 침묵시키지 않으면 넥스트는 없습니다. 랭구님, 네. 이제 하반기에 반도 또 지나갔네요. 반이 아니라 뭐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지금 추석이죠. 추석 지나면 한 해 다 간 것 같고 이제 한 살 먹는 거죠. 올 한 해 랭구님 예상대로 좀 흘러갔을까요? 뭐 대체적으로는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핀트가 좀 나은 건 뭐냐면 조금 더 세게 상승한 그 시점이 좀 있었다. 특히 그 5월달, 6월달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도 되는데 좀 너무 과열된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네. 오르기는 오르는데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까지 오를 거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세게 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조바심이 났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 우리 촬영을 많이 했지만 뭐 예상대로 많이 흘러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집 살지 고민하는 이유가 내년 또 2026년, 2027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상이 안 돼서인데 랭구님께서 오늘 그걸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뭐 전혀 예상이 안 되면 27년 말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결과를 보고 그때 결정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너무 늦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억지로 떠밀어 가지고 막 사야 된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뭐 일리가 있다 생각하시면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한치 앞도 모르는데 제가 뭐 1년 뒤를 어찌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거죠. 어떻게 물어보냐면 앞으로 뭐 좀 많이 오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은 지금 집값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뜬금없이 마치 집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 오르면 영원히 집이 안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바닥을 못 잡았으니까 그냥 게임이 끝난 것처럼 2년 전 더 저렴한 시세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맞아요. 그때 나는 못 샀으니까 영원히 사면 안 되는 것처럼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하락장 오고 나면 이제 그냥 그걸로 계속 뭐 하락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소 잠시 레이스예요. 지금 2년 동안 10억 오른 거 아세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사실 2년 치고는 너무 많이 올랐죠. 그전 집값의 3분의 1이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사실 눈높이를 낮추면 급지마다 상승률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보지도 않고 위에 것만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급지를 가지고 나눠서 한번 보면 1급지 최근 2년 동안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냐. 제가 샘플로 하나만 좀 보여줘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엑셀로 관리하다가 요즘은 이제 사이트에서 편하게 조금 계산을 빨리 해보려고 버블 계산기를 돌려보고 있는데요. 1급지니까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단지들 중에서 하나 샘플로 강남에 있는 도곡에 있는 도곡 렉스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20평대 26평이 하나 있거든요. 이 아파트를 한번 쭉 보면 이게 최근 바닥은 언제였을까요? 쫙 올랐다가 확 떨어졌던 바닥. 2022년? 23년 초가 서울에서 대부분 바닥이에요. 왜냐면 22년은 계속 하락하다가 23년에 가서 초에 거의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23년 3월 달 정도가 바닥입니다. 그때 시세가 17억 5천 했어요. 그때도 비싸긴 했네요. 뭐 강남이니까 20평대도 17억 5천 했거든요. 자, 그러면 고점부터 잡는 게 아니라 저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치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평가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과거 그럼 10년 전으로 들어가면 2013년이에요. 2013년 3월 달은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제가 한 7월 달 정도 시세를 갖고 왔거든요. 그럼 그 얼마냐면 7억 5천이에요. 이것도 10억 올랐죠. 되게 2배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얼마 하느냐. 29억 하거든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상승률입니다. 실제 이걸 서머리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정확하게 10년 동안 7억 5천이 17억 5천이 됐잖아요. 10년 좀 안 돼요. 제가 23년 7월 달로 잡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걸 기간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연평균 10%는 무조건 넘게 올랐고요. 왜 2배가 넘게 올랐으니까 정확하게 13.7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상승 기간도 있었고 하락 기간도 있었는데 10년을 잡았더니
대략 13% 넘게 올랐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오를 것 같아요.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가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미래가 이렇게 오르는 법은 없습니다. 네. 뭐 인구 베이스가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정책이든 뭐든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평균치에 수렴하는 게 있더라. 이게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S&P도요. 제가 태어났던 1980년도부터 40년 동안 보잖아요. 네. 연평균 상승률이 14.5에서 15% 사이입니다. 얘가 더 높았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녀석을 대출을 해서 레버리지 일으키면 얘는 수익률이 2배가 됩니다. 얘는 대출이 없고 전세가 없는데 이걸 전세 끼고 샀다거나 대출을 일으켰다거나 하면 대출 금리는 3%에서 4%이기 때문에 네. 얘가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떠나서 대출 안 했다고 생각하고 비슷하죠. 근데 뭐 S&P도 하락장이 계속 있었지만 길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추세를 가지고 그대로 끄면 어떻게 될까요? 자, 23년 3월부터 33년 미래 10년치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벌써 25년이잖아요. 지금 매년 어떻게 올라가고 있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체크를 해보면 지금 25년 3월, 26년 3월 갔을 때 26년 3월이 되어야 적정 시세가 24억 7천이에요. 지금 29억이라 했잖아요. 네. 29억이 되려면 28년 3월이 돼야 되거든요. 약간 고평가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 2년치를 빼먹었다. 그래서 지금 고평가율 자체가 21% 정도가 고평가예요. 2년치를 빼먹었다. 네. 근데 이 아파트가 1년에 13% 이상 오르니까 2년만 지나면 26%예요. 그러니까 고평가가 다시 저평가로 올 거예요. 네. 2년만 지나면. 근데 만약에 2년 동안 계속 올라버리면 그 고평가가 계속 유지되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야, 1급지는 조금 많이 오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뭐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거에 13년 제가 특정 시점에 아파트를 갖고 왔지만 그때 유독 거래가 좀 낮게 됐거나 저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3년 바닥이라고 갖고 왔지만 이게 과연 적당한 시세일까? 그때 너무 눌림당한 시세 아니었을까? 사실은 좀 더 비싸야 되는데 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10년치를 갖고 이걸 미래를 그렸기 때문에 과거가 왔다 갔다 하면 미래는 엄청 많이 왔다 갔다 걸어요. 사실 그 한 끗 차이가. 네. 그래서 지금 이게 20%가 자칫 잘못하면 10%가 되기도 하고 30%가 되기도 하고 정말 흔들리거든요. 절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같은 잣대를 가지고 그냥 다 평가해 보는 거죠.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를 평가해 봤을 때 같은 잣대를 가지고 해보면 어쨌든 비슷한 결과가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조율을 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1급지는 어쨌든 조금 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많이 오르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럼 만약에 2급지를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고평가가 나올까요? 1급지보다는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상식적으로 그런데 수치적으로 과연 어떠할까? 궁금합니다. 제가 2급지 중에 아무거나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 갖고 와볼게요. 네. 성북구가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북구에 있는 기름 레미안 1차를 한번 보죠. 기름 뉴타운에서도 레미안 1차는 구축이긴 하지만 되게 무난한 입지거든요. 24평. 사실 2급지보다 조금 낫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 볼게요. 자, 똑같은 맥락으로 바닥이 언제였냐면 23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 시세가 7억 했거든요. 그럼 그 전 10년 전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3년 4월 얼마 했을까요? 7억이었는데 10년 전에 얼마 했을까? 한 4억? 3억 3천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근데 진짜 막 요새 막 10몇억짜리 보다가 3억짜리 보니까 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숫자가 아니라 퍼센테이지거든요. 이 아파트조차 2배 이상 올랐다. 그 말은 10% 이상 올랐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매년 10% 이상씩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네. 특정 구간, 특정 해가 아마 20%도 올랐을 거예요. 그 하락장이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0%씩 내렸거든요. 그거를 평균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 이상이거든요. 정확하게 상승률이 몇 프로냐면 11.2%입니다. 와, 여기도 뭐 10% 이상 올랐네요. 네. 물론 아까 도골엑셀은 13.몇%였지만 얘도 11% 정도 올랐다. 그리고 이 추세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9월 현재 바닥이 7억이었는데 지금 8억 8천합니다. 9억 가까이 됐죠. 그래서 지금 벌써 바닥 대비 2년 지났잖아요. 2년하고도 지금 6개월 됐거든요. 네.
그러면 10%씩 올라가면 1년에 7천만씩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7천 플러스 1억 절반. 4천. 그럼 1억 4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돼요. 네. 지금 얼마 올랐냐면 1억 8천 올랐거든요. 뭐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 수치로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25년 4월 달에 적정 시세가 8억 5천. 그 다음에 내년 4월이 9억 3천. 지금 딱 그 중간쯤 있어요. 딱 적당하게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해보면 저평가율 자체가 마이너스 1.9%로 한 2% 정도 저평가됐다. 와, 근데 이급지도 그 정도로 상승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수요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네, 물론 상급지로 내려가거나 더 내려가면 이 정도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수익률이 막 7% 밑으로 쫙 내려가요. 네. 5%도 있고 급지에 따라. 근데 이걸 갑자기 뭐 인천을 간다거나 뭐 인천에 2, 3급지를 간다거나 그럼 수익률이 3%를 쫙 내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구분을 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미래를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맨날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얼마나 올라간 거냐를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본 결과 1급지는 조금 오버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2급지는 적정 수준을 가고 있구나. 이게 1급지를 대상으로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사실 그보다 밑에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2급지를 이제 샘플로 봤을 때 고평가 구간은 아닌 것 같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부동산은 보통 이야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나와야 엔딩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2급지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부동산 미친 것 같은데 이런 소리 나오나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맨날 생각해 본 결과 그 멘트가 나와줘야 돼요. 2021년에도 세종시 집값 미친 거 아니에요? 인천 집값 미친 거 아니에요? 지방 아파트 미친 거 아니에요? 다 나왔었거든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1급지는 슬슬 그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뭐가 주의가 필요한 거고 밑에는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급지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고평가율이 그 도곡 렉슬이 20% 이상 나왔죠.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바닥에서부터 지금 평가한 거잖아요. 근데 바닥에서는 당연히 많이 올라가요. 얘도 사실 10년치 평균을 내면서 하락 구간이 들어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13%를 와줘야 되는데 바닥 구간은 원래 20%씩 초반에는 1, 2년 동안 팍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좀 작게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락 기간을 합쳐가지고 평균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고평가가 아니라 지극하게 정상인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요? 한편으로는. 왜 바닥 치자마자 바로 1, 2년 동안 많이 오르는 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야 1급지도 그냥 내가 보수적으로 봐서 고평가인 거지 조금 느슨하게 봐주면 적정한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생각 의외의 답변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걸 10년치를 봤을 때 1, 2년치는 항상 세게 상승하는 구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딱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속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계산기로 보면은 네. 이제 그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네. 현실은 그래도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계산기가 하나 믿을 수 없죠. 왜냐면 부동산은 너무 복잡하니까 네. 되게 많은 요소들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부동산 정책이 지금 규제를 계속 하는데 오를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틀린 이야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만약에 정부에서 자, 집 갖고 있으면 세금, 집값에 10%씩 매년 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살죠. 집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100% 떨어지죠. 10년 지나면 집값이 빵원 된다는 소리인데 누가 아파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미친 사람이 그 정도로까지 하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한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때리는 사람은. 근데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건 뭐냐면, 정책도 체크해봐야 되지만 그거보다 좀 더 본질적인 거, 제가 맨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지역 자체적인 부분,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지역 자체적으로 상황이 괜찮은가, 그래서 수요 보는 거고, 네. 그 수요에서 기축 아파트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지, 신축 잘 올라가고 있는지, 분양권 프리미엄 잘 올라가고 있는지, 청약 변경률 괜찮은지, 미분양 없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거 체크해봤을 때 다른 지역마다 다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서울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같은 것들, 입주 물량 봐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 입주 물량은 사실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나머지 거래 부분, 거래가 조금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사실 여차하면 또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걸 봤을 때는 내재적인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이 들긴 하고요. 그다음 전세 가격도 지금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약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지역 자체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많지가 않다.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요소를 봐야 되는데 금리하고 통화량이거든요. 금리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통화량은 지금 계속 돈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리스크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정책.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보면 뭐 세금을 규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보유했을 때 엄청난 압박이 지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집을 못 사게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라서 이것 자체가 지금 집값을 떨어뜨리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거 말고 오히려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돈을 풀어주고 이제 지금 금리를 내려주고 돈을 계속 찍어내고 통화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세가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번 올랐지만 더 오른다는 보장이 있으려면 꾸준하게 돈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돈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과거 한 최근 1, 2년 동안은 주식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최근에 정말 좋거든요. 코인도 조금 주춤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좋아지고 있거든요. 부동산은 어때요? 바짝 올랐는데 지금 자꾸 규제하고 근데 다른 애들이 좋잖아요. 그럼 돈을 내가 2억 들고 있어. 어떤 거 할 것 같아요? 주식이나 코인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아무리 이제 유동성이 커지고 돈이 있어도 부동산으로 가야 부동산이 계속 과열되고 시세가 오르는 건데 이쪽으로 가버리면 결국은 돈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속되는 게 조금 약해지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가는 건 맞긴 한데 그 상승의 크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주식도 한번 꼬라박으면 한 2년 동안 계속 꼬라박거든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또 일로 오십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짧게 볼 수는 없긴 한데 근데 어쨌든 과거보다 확실한 건 주식시장, 국내 시장이 좀 열리고 있는 건 분명하고 또 정부에서도 계속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돈이 분산된다.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상승의 세기가 좀 약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구독자분들도 집 사는 걸 계속 망설이시는데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이제 되게 논리적인 거고 감정적인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싸웠어요. 부부가. 근데 사실 뭐 치약 하나 짜는 걸로 싸웠다가 보자고요. 막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 나와요. 뭐 네가 살림은 잘했니 못했니 부터 시작해서 오만따만 이야기 다 나오거든요. 맞아요. 치약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내가 이거를 뭐 맨날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이번 한 번을 내가 놓친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면 어떡하냐 막 가는데 처음엔 논리로 싸우지만 나중에 감정으로 싸우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는 아무리 맞다 생각해도 감정적으로 좀 비싼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는 좀 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리스크로 다가오고 아무리 이게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정기적으로 보는 책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음을 잡아야 되니까 토니 로빈스 책을 종종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멘트가 있어요. 어떤 멘트예요? 내면의 적을 침묵시켜라. 요 멘트는 토니 로빈스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책을 보면 요 멘트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어딘가에. 잘 읽어보면 내면의 적을 침묵시켜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2년 전이에요. 바닥이에요. 그때 집을 살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분명히 내면의 적이 올라왔을 거예요. 야, 지금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시기 오는 거 아니야? 하락장의 바닥이었으니까 한 번 더 바닥 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집을 샀잖아요. 1년 전에 산 사람, 2년 전에 산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은 내면의 적을 침묵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요인들보다 이 녀석을 먼저 침묵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스스로 두려움을 자꾸 만들거든요. 최근 2년 동안 잠실에서 10억 올랐습니다. 잠실에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이 잠실에스가 매년 10년 동안 평균 14% 이상 올랐거든요. S&P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정도는 올라갈 거라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10년 동안 오른 것만 보는 거지. 퍼센테이지로 보면 사실은 정직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10억이라는 금액이 두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누가 만든 거죠? 스스로 만든 거죠. 수치로 바꾸면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까 2급지도 11% 올랐고
잠실에서도 평당가가 2배 이상 비싼데 14%밖에 안 올랐네? 이렇게 될 거를 얘는 10억이 올랐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두려움이 막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면의 적을 이거를 침묵시키지 않으면 넥스트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네. 저희가 집을 살 때 네. 가장 고려했으면 좋겠는 것 한 가지만 뽑아주세요. 내가 만약 5억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내면의 그 적을 침묵시키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센 이야기를 하나 할 겁니다. 자, 5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동산 사고 싶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2년 뒤에 사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럼 이 5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은 너무 유동성이 커가지고 무섭죠. 네. 한번 또 실패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안정적으로 은행에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금리가 2.5%라고 볼게요. 적금을 딱 듭니다. 자, 아까 아파트의 연평균 상승률이 아까 2급지가 얼마였죠? 10%요. 10% 정도 되거든요. 2.5%랑 10%는 몇 프로 차이 나죠? 4배요. 정확하게 4배 차이 납니다. 그게 매년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내가 5억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놨죠? 그러면 5억에 대한 2.5% 이게 얼마일까요? 1년에 한 1,200만 원 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5년 동안 갖고 간다 생각해봐요. 저축을. 그러면은 곱하기 5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한 6천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돈을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10%씩 올라간댔죠. 그럼 곱하기 또 5를 하면 몇 프로죠? 50%. 그러면 5억에 50%면 얼마죠? 5억에 10%면 5천. 50%면 2억 5천이죠. 2억 5천 정도를 내가 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5억이 있는 사람은 대출을 5억에서 10억짜리 사거나 보통은 뭐 전세 끼고 사가지고 10억짜리 삽니다. 네. 자, 그러면 5억에 매년 10%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얼마에 10%씩 올라가는 거죠? 10억에 10%씩 올라가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는 얼마를 넣어요? 정직하게 5억을 넣죠. 아파트를 샀을 때는 10억을 보유하게 되고 10억이 매년 10%씩 올라가면 1년에 얼마씩 올라가는 거죠? 1억. 5년에 얼마죠? 5억.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2.5%랑 10%랑 4배 차이가 나지만 이거를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시 곱하기 2가 되어서 총 8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까 6천만 원이랑 5억이랑 차이 하면 8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매년 차이 난다 생각해봐요. 10년 지나면 한 사람은 아까 6천만 원 은행에 넣는 사람은 6천만 원 곱하기 또 5년 더 가져가면 1억 2천 벌지만 이 사람은 5억 곱하기 2 해가지고 10억 넘게 벌거든요. 그러면 원래 5억이었던 사람이 누구는 6억 되는데 10년 뒤에 누구는 5억이었는데 얼마 되는 거예요? 15억이 되는 거예요. 6억이랑 15억은 이게 금액이 9억이 또 차이 나잖아요. 못 따라잡습니다, 절대. 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단기 주식 투자할 것처럼 부동산을 바라보니까 지금 많이 올랐네? 지금 사면 내가 조금밖에 못 벌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최저임금 상승률 자체가 5, 6%입니다. 부동산을 샀는데 5% 오르면 제자리인 거예요. 그냥 은행에 넣었는데 2.5%면 사실상 마이너스 2.5%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5%보다 이상 수익률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될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느냐. 과거에서 팩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래서 길게 가져갔을 때 돈을 벌어야 되는데 S&P 15% 나오더라. 부동산도 10%에서 15% 나오더라. 랩을 일으키면 곱하기 2가 되더라. 그걸 내가 10년만 가져가면 이기더라.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 해야지. 근데 언제 하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걸 사느냐, 얼마나 길게 보유할 거냐, 그리고 길게 보유했을 때 그 정도까지 계속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걸 사야 되겠지. 근데 뭐 택도 아니게 막 평당가 뭐 700만 원, 1000만 원짜리 사면 수익률이 매년 연평 상승률이 3, 4%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뭐 세금 내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차라리 2.5% 은행 그 적금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더라도 잘 사야 된다는 거죠.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면 이길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언제 사지만 생각하지 말고 사면 내가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이 능력을 지금부터 1, 2년을 빨리 넣어가지고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돈을 던져놓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걸 첫 번째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년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이 관점을 알아야 된다. 그럼 앞으로 집값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방금 얘기했던 연장선을 일단 가져가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S&P도 연평균 14, 5% 올랐다. 아파트도 입지가 좋은 것들은 그 정도 올라간다. 이거 생각해야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거, 위협을 주는 거, 이제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서울이나 이런 지역들은 위협 요소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상대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급지는 약간 오버슈팅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2급지는 예상대로 쭉 간다는 거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흐름이 그 다음 지역으로 흘러간다는 거를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년에서 27년은 어떤 시기가 될 거냐면 갭을 메우는 시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 1급지가 천장을 다 열어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경기, 그 다음에 인천, 그 온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전역이 다 움직여버리면 그 다음에는 지방으로 그 온기가 뻗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네.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유행이잖아요. 네. 내년 부동산 트렌드 하나는 해야 되겠죠. 네. 전망이니까. 최근 1년 동안 트렌드는 똘똘한 한 채였습니다. 앞으로 1, 2년 동안의 트렌드는 똘똘한 한 채와 못난이 한 채가 될 것 같습니다. 못난이 한 채요? 네. 그러니까 덜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못난이 한 채. 아예 싼 거. 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맨날 이제 유튜브 멤버십에서 모니터링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시황을 분석해주고 있는데 서울은 계속 뜨겁습니다. 계속 빨간불이에요. 근데 지금 지방이나 여러 지역 중에서 누가 빨간불이냐면 광역시는 파란불이에요. 계속. 근데 지금 빨간불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방 소도시에서 나오고 있어요. 실제 막 이미지를 보면 네. 지방 소도시에서 빨간불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아 진짜 소도시들만 조금씩 있네요. 뭐 목포, 전주, 그 다음에 뭐 논산, 뭐 공주시, 제천시 이런 것들이 잠깐 한 달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매달 보고 있는데 계속 보여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더 많이 보여요. 그리고 상승률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는 납득은 됩니다.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트렌드였고 그리고 집을 하나밖에 못 사니까 일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하죠. 여기는 주류의 시장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주류에 참여할 수 있나요? 돈이 많아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는 이제 광역시나 그 다음 급지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글로 가려고 했더니 전세가율도 낮아. 그 다음에 광역시들은 과거에 공급도 많이 했고 지금도 막 분양을 또 해요. 그리고 분양을 하면 미분양이야. 지금도 미분양이 많아. 리스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소도시는 어떻느냐? 건설사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 아예 공급도 안 하는 공급도 안 하고 미분양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안정적이고 심지어 정책이 공시지가 2억까지는 집으로 안 본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매가 3억 정도까지는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지, 질세 중과도 안 되지. 근데 3억이면 그 지방에서 똘똘한 한 채예요. 그 소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사자는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양극화돼 있다. 이거 아니면 요거. 이게 지금 트렌드로 앞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건 어때요? 굉장히 리스크하죠.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거지 안정적이고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트렌드가 분명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트렌드 이꼬로 무조건 돈을 번다는 아니거든요.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죠. 왜? 여기는 수요 크기가 작습니다. 조금 오르면 맥스예요. 고평가예요. 소도시는 연평균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것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그 트렌드 때문에 빡 오버슈팅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3년치를 끌어당겨 버리거든요. 그럼 얘는 쫙 정체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굉장히 리스크하고 못 나옵니다. 잘 해야 되고 그걸 잘 할 수 없다고 하면 차라리 늦게 움직이는 광역시가 나을 수 있습니다. 트렌드에서 빠져있는 광역시에서 좀 입지 좋은 거를 나는 좀 더 기다릴 마음이 있어 라는 마음을 기다리면 광역시 입장에서는 천장이 열렸죠. 네. 근데 못난이가 따라오죠. 그럼 얘는 결국 가야 돼요. 다만 타이밍이 지금은 서울 찍고 소도시 찍고 그 다음 광역시가 찍는다는 거지 안 찍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흐름이 옵니다. 차라리 이게 나은 선택이에요. 선택지는 이게 돈을 벌죠. 차분하게 기다리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기다립니다. 이게 너무 지금 도파민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1년 내에 돈을 바로 벌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소도시로 가게 됩니다. 근데 돈은 광역시가 벌게 됩니다.
오늘도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가네요. 아, 이거는 네, 진짜 너무 값진 건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고 네. 조금 기다림을 가져야 큰 돈을 번다. 그건 당연하죠. 시간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네. 아, 또 오늘 내년, 내후년 전망을 또 해주셨는데 구독자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좀 이런 전망이긴 했지만 뭐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황이 바뀌면 그때그때 사실 제 입장도 바뀝니다. 또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 촬영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